어제 저희 시장 1% 후반대에 끝났고 중국 시장 2% 넘게 움직였죠. 눈치 보는 곳도 있었고 아시아 시장에서 유럽도 뭐 오른 지역하고 눈치 보는 지역하고 양단으로 구분돼 있었는데 미국 장이 3대 장이 다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나스닥이 계속 2% 중반대로 끝났고요. 장 전체 흐름은 하루치 흐름을 보면 다우는 초반부에 오르고 후반부로 내려갈수록 약간씩 깎아먹고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스닥만 상승 이후에 그 수준을 유지한 채로 계속 움직였습니다. 지난번에 급등했던 게 이 테슬라가 이제 급락하면서 다시 반등으로 급등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기사들의 분석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숏 커버링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숏 커버링은 뭐냐면,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우리가 숏이라고 말하는 거는 매도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롱은 매수를 말하는데, 숏 커버링이라고 말하는 거는 매도했던 것들을 커버한다는 뜻이니까, 매도했던 거를 무엇인가 커버하기 위해서 샀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기사 내용들을 보면, 그 테슬라의 공매도들이 많았었는데, 그 공매도를 쳤던 것들이 테슬라가 급락하면서 여기서 받은 거죠. 왜냐면 그 공매도한 주식을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받아서 이제 공매도 숏 커버링을 한 것 때문에 급격히 반등했다는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일련 의미가 있다? 일리가 있는 그런 얘기라고 보이고요. 상승 추세 패턴을 계속 강력하게 이어갈지는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판단하기가 모호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그러니까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미 올라가고 있고요. S&P 500 지수도 전고점에 이미 다 왔습니다. 예. 이제 돌파하고 올라갈까 준비하고 있고, 나스닥만 지금 아랫방향에 있는데, 상황 자체로 놓고 보면 기술주 이외의 것들은 패턴을 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조정의 국면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충분히 기술적 분석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작년 12월, 11월 이렇게 이후에 조정받고 탄력을 받고 계속 타고 올라갔던 이런 패턴대로 올라갈 여건을 완벽히 갖췄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의심점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3월 16일하고 17일 양일간 FOMC 미팅이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국채 10년 국채 수익률 최근 패턴을 보면, 예, 이렇게 급락해서 이제 1.5대가 깨졌다가다 1.488까지 내려갔었죠, 수익률이. 그러다가 1.53까지 또 올라와서 지금 약간 아랫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긴 한데, 이 금리가 급등했던 이 패턴이 완전히 잡혔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은 이거는 이제 해주라에 있는 물가 급등 괜찮다는 시장, 이가 5월 위기설이라고 하는 그 조재길의 지금 뉴욕에서라고 하는 기사거든요. 3월 11일자입니다. 보시면 여기 보시면 팬데믹 기저효과 3월 6월에 물가 급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터지는 그 3월에서 5월 사이에 소비자 물가 상승이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게 이 시기에 전년 동월 대비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4월에 3월 달이 나오고, 그다음에 5월이 되면 4월 달이 나오고, 6월이 되면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올 건데, 이게 너무 급락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기서 상대적으로 전년 동월 대비를 놓고 보면 높이 올라갈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건, 지금 유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올라왔거든요. 이 부분이 계속 반영될 겁니다. 그 물가에. 그러면 이제 이 물가가 높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그 10년 국채 수익률의 움직임이 안정화를 계속 유지할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이 다시 어디 갔지? 주식이 다시 이걸 봐야 되겠네요. 주식이 다시 과거 이제 11월 달에 조정을 한번 받고 나서 위로 탄력을 받고 올라가던, 탄력받고 올라가던 이런 패턴의 초기 상황에 진입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든지, 아니면 옆으로 횡보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판단이 애매모호한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바이든에서 경기부양책으로 대규모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제 인플레이션 부채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거 이외에 또 한 가지 얘기될 게, 여긴 기사가 안 나왔나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걸 또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계속 시장에 부어대고 있어서
이게 물가 상승을 촉발할 가능성들이 계속 이제 수면 하에서 깔려 있어요. 재능에는 재무장관은 물가 상승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뭐 큰 상황에서 놓고 보면 물가 상승은 적정 수준에서 조절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시장 자체가 출렁이는 거죠. 출렁이는 부분이 끝났는지, 이게 상승 패턴으로 들어왔는지, 아니면 또 출렁일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이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선. 제가 계속 지켜본다고, 어제도 지켜볼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제 CSI 300 ETF를 편입했습니다. 어제.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인가요? ETF가 있죠. 그걸 편입했는데, 하락하고 나서 일단 상황이 마감되고 올라가는 이런 패턴으로 터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볼 때 이제 아시아장은 약세고 미국장은 강세 쪽의 패턴으로 터닝한 게 보였는데, 일단 미국장 쪽으로 따라 움직이는 것 같이 보입니다. 초입에 이걸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편입을 일단 했고요. 국내 주식 추가 편입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뭐 내려와 봤어요. 그 내려온 수준이 얼마 안 되고 플러스 난 것들도 쭉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걸 편입을 추가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가 상승 추세 패턴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지금 어려워서, 다만 중국 쪽은 제가 편입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정 수준 조정받은 지금 시점에 일부를 편입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특이점 하나는 뭐 크게 시장을 읽는 데에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보면 계속 매도하고 있잖아요. 계속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보면서 장 보면서 좀 웃겼던 게, 여기 보시면 1시 중반대 보면 1570억까지도 매수를 했었거든요. 이게 아마 가장 최고치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3시 30분 장 끝났죠. 장 끝날 때까지 매수를 하고 있다가 장 마감 후 거래에서 대규모로 매도를 칩니다. 결과적으로는 3천억 넘게 팔았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장 중에는 매도를 안 하고 있다가 장 후반부에 주식을 다 털어버린 거죠. 자기가 털고 싶은 것들을. 아직까지 연기금이 포지션 조정이 끝나질 않았나 봐요. 시장이 더 밀리면 연기금이 최소한 안 팔거나 매수를 해주겠지만, 국내 시장은 사실 조정받은 게 아닙니다. 잘 보시면 조정이 없었거든요. 거의. 이게 뭐 조정이라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라 지금 추가적으로 매집하기도 애매모호하고, 그러니까 탄력을 받고 올라갈 거라고 이제 확신이 들면 추가 매집을 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고, 그렇다고 아래로 부러질 것 같은 느낌도 지금 현재 안 보이고 있어서, 다만 이게 100% 안 부러질 거라고 지금 예측하는 거는 좀 위험한 거고요. 제 생각에는 상황은 잘 판단해야 될 것 같고, 이미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전에 포지션이 많이 있었던 분들, 그러니까 언택 쪽으로 많이 포지션이 있었던 분들은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이제 지금 시점에서 가치 쪽, 좀 조정받았던 가치 쪽을 매집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의미가 있겠죠. 포트폴리오 순환매에서. 근데 포트폴리오 조정을 크게 하지 않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이 조정이 크질 않기 때문에 현금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포지션을 추가 매집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LG화학을 보다가 LG화학 관련된 주식이 테슬라 쪽에서 주식이 튄 것도 있지만, 테슬라 쪽에 배터리 공급한다 그래서 LG화학이 밑으로 내려갔던 게 이제 세게 다시 튀었거든요. 기사를 보다 이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린 플라스틱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린 플라스틱? 지금 뭐 바다에 플라스틱이나 이런 문제들이 너무 심해져서 있잖아요. 바다 같은 데 떠다니는 것도 많고 쓰레기도 많다 해가지고 이제 생분해가 되는 그런 플라스틱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린 플라스틱이 아주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여기 보면 플라스틱 재활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재활용 트렌드가 메가 트렌드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기사를 웃었는데, 이제 이것만 보여드리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다른 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CJ제일제당 작년 기사입니다. 이거 제일제당 채널에 나왔지만 경제지에 다 올라온 거예요. 작년에. 여기 보시면 바이오
그 플라스틱이거든요. 이거 생분해가 되는 겁니다. 그냥 놔두면. 그래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밑에 보시면 그 여기 보시면 PHA를 지금 생산하는 거거든요. 근데 PLA는 투명이 우수한데 파손이 약하고 낮은 생분해도라고 돼 있죠. 현재 가장 보편화된 거고.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이게 가끔 PC가 작동하다 딱 멈추는 행위를 하는데 요번에 그랬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PLA 같은 경우는 투명이 우수하고 파손이 약해가지고 낮은 생분해성인데 현재 가장 보편화된 생분해 소재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거예요. 이 바이오 함량 100%에 유일하게 해양에서 생분해 되는 소재, 바이오가 100% 포함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 극소수 기업만 생산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생산 기술을 CJ 제일제당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제 이걸 생산하기 위해서 어느 지역인가 공장을 지금 세우고 생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코카콜라가 2030년까지 전체 페트의 50%를 친환경 원료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랬죠. 운동화.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향후에는 일반 그 소재들이 전부 친환경 소재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 것들의 플라스틱 소재를 개발하는 이게 좀 향후의 대세지, 이 재활용이 대세라는 생각은 저는 들질 않거든요. 그래서 비교되는 기사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쿠팡이 상장돼서 뜨겁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쿠팡이 상장 이후 급등해서 80% 급등해가지고 시총이 130조 육박에 나왔거든요. 강의 갔을 때 쿠팡을 물어보는 PB분들이 많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에 대해서는 장기적 추세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 그러니까 기업이 계속 성장해 나간다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일단 130조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기사가 매일경제 기사였고요. 이거는 중앙일보 기사인데, 미홀린 쿠팡 김범석 씨께서 내경제는 아마존이라고 그랬거든요. 이분 너무 나가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여기 잘 보시면 이용자 수 증가하고 이런 걸, 우리나라 이용자 수는 사실 충성 고객은 아니잖아요, 사실. 저도 쿠팡도 쓰고 이것도 다 쓰거든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제품을 구매할 때 핵심 요인은 결과적으로 가격이죠. 지금은 우리나라는 경제 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싼 걸 저희가 매집하지 충성 고객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업체 지난해 온라인 거래액이 네이버가 가장 커요. 쿠팡이 다음이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쿠팡이 130조라고 그랬잖아요. 네이버는 시총이 얼마냐? 61조입니다. 61조. 쿠팡이 네이버보다 이렇게 많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아야 될 이유를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쿠팡은 시장이 국내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네이버는 국내외 해외 라인 같은 경우 생각해보면 해외까지 확장되고 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코믹스 이런 쪽도 북미나 이런 쪽으로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당 열면 개업발이라고 있잖아요. 상장발이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물론 투자자들이 쿠팡을 어떻게 그러니까 미국은 우리보다 자본력이 크기 때문에 그거를 그러니까 투자 세력이 어느 정도 달라붙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긴 한데, 여기 이 기사 한국경제 72조 유니콘이 130조로 올라간 거, 이거는 상장 공모가고 태극 결었다고 얘기하는데, 이 밑에 이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이 밑에 분석 조모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 박동희 기자가 옮기셨네요. 더 큰 무대로 올라서는데 성공하긴 했는데 쿠팡의 진격엔 난관이 여전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이거 사실 KBS 기사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마존의 초기와 달리 쿠팡 곁에는 비슷한, 아마존 초기와 달리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아마존이 거대 규모로 빨리 커가지고 다른 경쟁자들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땅덩어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물류 창고를 확실히 맞는 지역에 확보를 해야만 배송이 빠르거든요. 근데 쿠팡은 곁에 경쟁자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기능이 거의 없었던 1994년도에 창업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내에서는 11일 시가총액 기준으로 네이버, 카카오 뭐 이것만 있겠습니까? 이것도 이 두 개도 IT를 중심으로 해서 이커머스로 뛰어들었고, 그거 이외에 오프라인 기업에 있던 그 유통업들이 온라인 쪽, 이커머스 쪽으로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기업들이. 쓱닷컴이 이제 돌풍을 일으키기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쿠팡이 지금 이런 걸로 인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장했잖아요. 그 상장 자금을 가지고 국내에 그 이커머스 쪽에 있는 유통 중에 강자들을 다 M&A 하는 겁니다. 전부 끌어가지고. 그래서 규모의 파워를 키우면 모르겠지만 그런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온라인 쇼핑만 놓고 봐도 경쟁이 질비한데 G마켓,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가 지난해 거래액 20조로 쿠팡 22조 거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커머스 관계자 국내 소비자들은 최소 4-5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물건을 구매하거든요. 미국인들이 아마존 없이는 못 살 정도로 락인되는 현상은 국내에서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아마존 프리미엄가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한 달에 얼마를 내면 배송비 없이 또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럴까요? 최근 이트레이더스의 소비자들이 굉장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코스트코에 연간 5만 원씩 내고 갈 이유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이트레이더스로 옮겨가는 거거든요. 그런 걸 놓고 보면 뭐 OTT나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서 OTT를 쿠팡에 내고 물건을 좀 더 받느니, 넷플릭스를 가입해서 넷플릭스를 보고 다른 쪽하고 골고루 섞어서 쇼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개인적으로는 그 쿠팡이라고 하는 건 아마존하고 전혀 다른 게, 일단 규모의 경제를 못 만들었다는 점도 있고요. 대규모로 매출을 높이긴 했는데 아직도 이익을 못 내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배송의 우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우위를 점유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요. 뭐 빠른 배송도 마찬가지고요. 그거 이외에 온라인 유통이라고 하는 부분의 대부분은 동일한 품종의 그 상품을 가장 낮은 가격에 거래할 수 있는 형태인데, 그 부분에서 강력하게 시장을 점유해서 다른 유통업체를 누를 수 있는 그런 볼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쿠팡은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한국에서 최강자로 아마존처럼 될 수는 절대로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규모로 이렇게 뭔가를 하고 나서 그 자금을 가지고 주변의 경쟁자들을 싹 흡수해서 독보적인 어떤 규모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게 불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행보가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쿠팡이라고 하는 걸 긴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렇게 밝은 것만 있지는 않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쿠팡을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이버나 혹은 이마트나 이런 유통업체의 국내 주식하고 미국에 상장돼서 거래되고 있는 쿠팡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느냐, 뭐 예를 들면 올해 안에, 그건 판단하기가 개인적으로 어려워서 그 부분은 전 개인적으로 의견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투자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투자 그러니까 심도나 이런 것들이 달라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전 개인적으로는 쿠팡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왔다 갔다 하면서 머리를 아프게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그 현금 포지션을 일부 유지하고, 그 다음에 성장주하고 가치주 쪽에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하고 있으면서 특히 성장주 쪽, 언택 관련 성장주 쪽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포지션을 줄이고 가치 쪽으로 옮겨 타는 이런 포트폴리오 전략을 계속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현금 포지션을 100% 다 주식에 밀어넣어야 될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느냐,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불안정성을 항상 조금씩 가지고 있어서 일정 부분의 현금 포지션 항상 현재까지는 들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